1927년 8월 12일 오리건주 로즈우드 도시 외곽에서는 수도관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오후 2시 32분 굴착기 운전사 마크 핸더슨은 갑자기 기계를 멈췄다. 그는 운전석에서 내려 삽을 들여다봤다. 흙과 진흙 사이에 밧줄로 감긴 두꺼운 자루가 튀어나와 있었다. 자루를 찢자 내용물이 드러났다. 뼈, 성인의 뼈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다. 마크는 작업 반장을 불렀고 건설 현장은 즉시 폐쇄되었다. 작업은 중단되었다. 몇 분 후 순찰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관은 그것이 건설 폐기물도 아니고 동물의 사체도 아니라고 확인했다. 그는 발견 내용을 기록하고 도랑을 봉쇄한 뒤 형사들을 불렀다. 오후 3시 10분 수사팀이 건설 현장에 도착했다. 첫 조사 결과 발견된 것은 매우 어린 사람의 유골이었다. 이는 이 사건이 더 이상 우발적인 발견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의미했다. 그 순간부터 건설 현장은 완전한 범죄 현장으로 변모했다. 그리고 단일 사건처럼 보였던 것이 작은 도시 전체의 삶을 뒤흔들 수사 활동의 시작이 되었다. 파인 리지 레인 17번지 굴착기 사비 자루를 발견한 부지는 엘레노어 벤스 명의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54살이었다. 로즈우드 주민들에게 이 이름은 신뢰의 상징처럼 들렸다. 엘레노어는 20년 넘게 지역 보육권 선샤인에서 일했다. 처음에는 보조교사로, 그 다음에는 수석교사로. 그 기간 동안 수백 명의 어린아이들이 그녀의 손을 거쳐갔다. 부모들은 그녀를 존경했으며 많은 이들이 그녀를 유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평생을 로즈우드에서 보냈다. 여기서 결혼했고 여기서 집을 지었다. 남편 데이비드 벤스는 출장이 잦았다. 그는 가전제품을 판매했고 오랫동안 집을 비웠다. 하지만 엘레노어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집은 이웃들의 만남의 장소였다. 여름에는 정원에서 차파티를 열고 빵을 제공하며 장미 덤불을 자랑했다. 이 꽃밭은 지역 전체에 알려져 있었다. 매년 그녀는 전시회에 참가하여 상장을 받았다. 나중에 서류에 첨부된 공식적인 인물 설명서에는 규율 있고 흠잡을 데 없으며 법적인 문제도 없었다고 적혀 있었다. 게다가 그녀는 교회 이사회 멤버였고 일요일 행사 조직에 참여했다. 이 시기 사진에는 활짝 핀 정원을 배경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와 밝은 옷차림에 미소 짓는 여인이 담겨 있었다. 경찰이 이웃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사용했다. 보고서에는 성인 같은 여자, 그녀는 누구보다 신뢰받았다. 그녀는 동네 전체의 기둥이었다. 와 같은 문구가 기록되어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친절함을 강조했고 어떤 이들은 엘레노어가 종종 노인들의 집안일을 도왔던 것을 기억했다. 휴가를 갈 때는 집 열쇠를 맡겼고 동물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으며 소포를 전달하기도 했다. 좁은 공동체를 가진 작은 도시에서는 이것이 큰 의미를 가졌다. 하지만 바로 그녀의 집 높은 나무 울타리 뒤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에 유해가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이는 그녀를 개인적으로 알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이었다. 교사의 이미지, 존경받는 공동체 구성원과 땅 속에서 발견된 것 사이의 대비는 불가능해 보였다. 이때까지 경찰은 상황의 규모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자루 하나와 땅이 흠잡을 데 없는 평판을 가진 여성의 소유라는 사실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분명해졌다. 수사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버려진 건설 현장이나 황무지가 아니었다. 발견 장소는 동네의 심장부에 위치한 모범적인 부지였다. 그렇게 굴착기의 단순한 정지 버튼이 로즈우드의 익숙한 세상을 뒤흔들었다. 다음 단계는 부지에 대한 상세한 조사였고 바로 그것이 발견이 단지 시작에 불과했음을 보여주었다. 아침이 되자 벤스 부지는 알아볼 수 없게 변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장 아름다운 거리의 정원이라는 표지판이 걸려있던 활짝 핀 정원은 이제 발굴 현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전에는 안락한 공간을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가려주던 높은 울타리 뒤편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다. 흰색 보호복, 장갑, 플라스틱 용기, 모든 것이 마치 연방 차원의 작전처럼 보였다. 이전에는 깔끔한 꽃밭과 가지런한 덤불을 즐겼던 이웃들은 이제 길가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엘레노어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녀에게 자녀를 맡겼고 어떤 이들은 장미 꺾꽂이를 얻으러 그녀의 정원에 왔으며 어떤 이들은 단순히 그녀를 의로움의 화신으로 여겼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삽과 법의학 기술자들이 있는 광경은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다. 작업은 부지 모서리부터 체계적으로 시작되었다. 먼저 흙의 맨 위층을 제거했는데 색깔과 밀도에 주의를 기울였다.
흙이 더 부드러워 보이는 곳에서는 더 천천히 팠다. 의심스러운 장소는 모두 사진을 찍고 지도에 표시한 다음 조심스럽게 더 깊이 파들어갔다. 얼마 후 탐침이 천에 닿았다. 몇 번의 붓질, 그리고 분명해졌다. 또 다른 자루가 발견된 것이다. 첫 번째 꾸러미는 오래된 울타리 근처에서 수거되었다. 삼배에 쌓여 굵은 밧줄로 묶여 있었다. 안에는 작은 뼈들이 보였다. 전문가들은 말없이 발견물을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차로 옮겼다.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해했다. 그것은 어제 발견된 것과 정확히 똑같았다. 발굴은 계속되었다. 항상 집주인의 자랑이었던 장미 덤불 아래에서 두 번째 자루가 발견되었다. 경찰관들은 그곳의 흙이 주변과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너무 부드러워서 최근에 파헤쳐진 것 같았다. 이 용기는 이미 저녁에 옮겨졌다. 다음 날 팀들은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발견물이 잇따라 나왔다. 세 번째 자루, 그 다음 네 번째. 직원들은 말없이 행동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예외가 아니라 시스템이었다. 셋째 날 중반, 전문가들은 부지 뒤쪽 구석에 도달했다. 그곳 정원길 옆에서 다섯 번째 자루를 발견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여섯 번째 자루를 발견했다. 모든 발견물은 같은 방식으로 포장되었고 같은 방식으로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모든 발견물은 한때 이웃들에게 칭찬받았던 식물들 아래에 있었다.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숫자는 명확하게 말했다. 6개의 자루, 하나의 정원 부지 내에 6개의 독립된 매장지. 이것은 전환점이었다. 이야기는 우연이기를 멈췄고 일회성 범죄이기를 멈췄다. 수사관들은 이제 엄청난 과제에 직면했다. 이 무덤에 누가 정확히 묻혀 있는지, 그리고 거리에서 가장 잘 가꿔진 곳으로 여겨지던 장소가 왜 묘지로 변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경찰은 벤스 정원에서 6개의 자루를 확보했지만 그중 어느 것에도 이름표가 없었다. 이것이 수사의 가장 어려운 점이었다. 누구를 찾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한 수사 방향을 설정할 수 없었다. 신원을 확인하고 각 유골의 이름, 정보, 실종 상황을 부여해야 했다. 이것 없이는 모든 발견물이 무명인 채로 남아 전체 그림을 구성할 수 없었다. 법의학자들은 고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첫 단계는 치아 기록이었다. 이것은 유골의 상태가 즉각적인 신원 확인을 허용하지 않을 때 거의 유일한 신뢰할 수 있는 도구였다. 각 턱뼈를 촬영하고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찍어 기록과 비교했다. 법의학 기술자들의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오래된 칙과 기록지가 놓여 있었다. 어떤 사람은 이가 빠졌고, 어떤 사람은 특이한 모양의 충전물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희귀한 교합이 기록되어 있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일치로 이어질 수 있었다. 동시에 DNA 샘플도 처리되었다. 추출된 물질은 실험실로 보내져 전국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되었다. 이것은 오랜 과정이었다. 결과는 한꺼번에 나왔고 각 일치는 새로운 이름을 의미했다. 수사관들은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각 신원 확인은 즉시 여러 방법으로 확인되었다. 첫 번째 결과는 치과 기록을 통해 나왔다. 첫 번째 구역에서 발견된 자루는 1998년 기록과 일치했다. 8살에 실종된 마이클 브라운이었다. 그의 실종은 오랫동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공식적인 버전은 가능한 도주를 언급했지만 이제 마이클의 운명이 확인되었다. 두 번째 꾸러미는 DNA를 통해 확인되었다. 밀러 가족과의 일치가 발견되었다. 2001년 9월에 실종된 6살의 사라였다. 이 경우 거리에서의 납치 버전이 고려되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결코 발견되지 않았다. 그 후 작업은 가속화되었다. 세 번째 발견, 조슈아 켈리. 그의 실종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9살이었다. 당시 부모는 이웃 지역에 살았고 이 사건은 지역 사건으로 간주되었다. 네 번째 발견은 2004년에 실종된 7살의 크리스토퍼 리의 이름을 제공했다. 다섯 번째 자루는 에밀리 로버츠와 관련이 있었다. 그녀는 2005년에 10살에 실종되었다. 그녀의 경우 알려지지 않은 남자에 의한 납치부터 자발적인 가출까지 모순되는 버전들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무효화되었다. 흔적은 벤스 정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발견, 토마스 윌슨. 그는 2006년에 11살에 실종되었다. 부모는 아들이 돌아올 수 있다고 마지막까지 믿었다. 이제 경찰은 그들에게 수색이 끝났다고 알려야 했다. 수사에 있어서 이것은 전환점이었다.
그때까지 6가지 사건은 별개로 간주되었다. 다른 연도, 다른 도시, 다른 버전. 어떤 곳에서는 부모가 의심받았고 어떤 곳에서는 납치가 언급되었으며 또 다른 곳에서는 우연한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난받았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졌다. 10년 동안의 6가지 다른 이야기가 한 장소, 엘레노어 벤스의 정원으로 연결되었다. 이 발견은 수사의 흐름을 바꿨다. 경찰은 처음으로 일관된 연대기를 가지게 되었다. 이제 선을 그을 수 있었다. 1998년의 첫 실종부터 2006년의 마지막 실종까지 더 이상 단순히 한 부지에서 발견된 사건이 아니었다. 그들은 거의 10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구축된 일련의 범죄 수사에 직면했다. 형사들에게 다음 단계는 분명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이며 이 6가지 이야기가 어떻게 한 집에서 합쳐졌는지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모든 수사의 첫 번째 규칙은 간단하고 가혹하다. 개인주택 부지에서 발견물이 나오면 먼저 소유주를 확인한다. 로즈우드에서 그것은 하나를 의미했다. 경찰의 관심은 즉시 벤스 가족에게로 향했다. 형식상 부지는 부부 공동명의였고 초점은 남편에게 맞춰졌다. 데이비드 벤스, 56살, 직업은 외판원. 1년 중 대부분을 여행하며 보내는 남자. 그는 끊임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건설 회사의 장비를 판매했다. 그리고 바로 이 직업이 즉시 정보 공백을 만들었다. 한편으로는 그는 자연스러운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도시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기적인 여행은 그가 이중 생활을 숨기고 있다면 편리한 위장이 될 수 있었다. 데이비드는 발굴 이틀 후 신문을 위해 소환되었다. 그의 체포는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경찰관들은 그가 막 또 다른 출장에서 돌아온 집으로 가서 정중하게 경찰서로 동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수갑도 저항도 없었다. 그러나 6개의 자루가 발견된 여성의 남편이 경찰차에 타고 있었다는 단순한 사실이 로즈우드에 영향을 미쳤다. 정원 때문에 이미 충격받은 이웃들은 이제 그의 역할을 논의했다. 그는 항상 출장 중이야. 하지만 어쩌면 그게 위장일지도 몰라. 수사는 가장 직접적인 버전을 따랐다. 데이비드가 유죄라면 그의 일은 그에게 이상적인 보호막을 제공했다. 그는 출장을 갈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밤에 돌아와 계획했던 일을 하고 도시를 다시 떠날 수 있었다. 대중 앞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고 동네에 드물게 나타나는 것은 그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워 보였을 것이다. 따라서 신문의 첫 몇 시간은 직접적인 질문에 집중되었다. 각 실종 당일 그는 어디에 있었나? 누구와 함께 있었나? 어떤 증거가 있었나? 경찰에 놀랍게도 데이비드는 감정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말 그대로 낡은 서류철 가방을 테이블 위에 쏟아부었다. 그 안에는 깔끔하게 접힌 티켓, 호텔 영수증, 경로 인쇄물. 이 모든 것을 그는 수십 년 동안 세금 신고를 위해 보관해왔다. 수사관들은 첫 번째 날짜를 확인했다. 1998년 마이클 브라운의 실종. 데이비드는 플로리다행 티켓, 올랜도 호텔 등록, 작업 서류의 서명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2001년 사라 밀러의 실종. 이때 그는 텍사스에 있었는데 이는 비행기 티켓과 그의 업무 일지에 기록되어 있었다. 새로운 날짜가 추가될수록 그의 연루 가능성은 약해졌다. 2003년 조슈아 켈리가 실종되었을 때 데이비드는 덴버에 있었고 이는 증인으로 증언한 동료들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2004년 크리스토퍼 리의 실종 당시 그의 서명은 시애틀의 사업 보고서에 있었다. 2005년 에밀리 로버츠의 실종 당시 그는 뉴멕시코의 호텔에서 묵고 있었다. 영수증은 호텔 기록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2006년 토마스 윌슨이 실종되었을 때 경찰은 시카고행 비행기 티켓과 장비 전시회 참가 확인서를 가지고 있었다. 각 여행은 문서화되었고 중요한 것은 여러 경우에 알리바이는 무관한 증인들, 즉 동료, 파트너, 고객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증거는 너무나 명확해서 수사관들에게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데이비드 벤스는 6명이 실종된 날 로즈우드에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었다. 이것은 수사의 흐름을 뒤집었다. 가장 확실한 버전, 남편이 주 용의자, 은 사라졌다. 형사들 앞에는 이제 그의 손에 의해 인생이 파괴되지 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비자발적인 증인이자 상황의 희생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정원에 숨겨진 것 옆에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 자신은 그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제 경찰에게는 모든 화살이 가리키는 한 인물만 남았다. 집주인 엘레노어 벤스.
남편에 대한 가설이 완전히 배제된 후 수사 대상은 한 사람으로 좁혀졌다. 수사의 중심에는 집주인 엘레노어 벤스 자신이 남아 있었다. 이제 경찰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었다. 그녀는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가? 형사들은 기록 보관소부터 시작했다. 모든 오래된 사건 파일을 다시 꺼내 보고서, 부모, 이웃, 지인들의 신문 기록을 다시 검토했다. 이 종이 더미 속에서 한 이름이 너무 자주 반복되었다. 엘레노어.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처럼 보였다. 모두가 서로를 아는 작은 마을이었으니까. 그러나 수사관들이 세부 사항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우연은 배제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1998년 마이클 브라운이 실종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그가 선샤인 보육원의 엘레노어 반에 있었다고 언급했다. 2001년 사라 밀러가 실종되었을 때 가족은 부모가 늦게까지 일했기 때문에 소녀가 때때로 방과 후 엘레노어의 집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2003년 조슈아 켈리 사건에서 그의 이모는 그는 종종 벤스 집에 왔어요. 특히 저녁에 그녀가 그를 돌봐줬어요. 라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지 몰랐다면 자연스러워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2004년 크리스토퍼 리가 실종되었고 그 역시 그녀의 반에 등록되어 있었다. 2005년 에밀리 로버츠가 실종되었을 때 어머니는 엘레노어가 직접 도와주겠다며 주말에 소녀를 데려가겠다고 제안했음을 인정했다. 2006년 토마스 윌슨이 실종되었을 때 이웃들은 우리는 그를 벤스 집에서 자주 봤어요. 그들의 정원에서 놀았고 그녀는 그에게 매우 친절했어요. 라고 주장했다. 이 모든 것이 직접적인 연결선을 형성했다. 6명 모두 그녀와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우연한 사람도 외부인도 아니었다. 바로 이 신뢰가 그녀를 오랫동안 경찰에게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그러나 가장 불안한 것은 부모나 이웃들의 기억조차 아니었다. 가장 명확한 세부 사항은 그녀 자신의 말이 담긴 오래된 기록에 있었다. 마이클 사건에서 그녀는 말했다. 그날 그는 조용했고 혼자 집으로 갔어요. 저는 아무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사라 사건에서 저는 그녀를 가게 근처에서 친구와 함께 봤어요. 그 이상은 몰라요. 조슈아 사건에서 네, 그는 종종 왔지만 그날은 제 집에 없었어요. 이 문장들은 수사가 개별적으로 진행되었을 때는 무해해 보였다. 그러나 이제 6명의 실종 모두가 그녀 자신의 정원과 연결되자 그들은 미리 준비된 변명처럼 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2가지 심각한 공백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엘레노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지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문서나 의학 보고서도 없었다. 동기가 없었다. 둘째, 손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 지문도 피해자들과 명확하게 연결되는 물건도 없었다. 우연의 연쇄와 모든 길이 한 집으로 모인다는 사실만이 있었다. 수사에 있어서 이것은 중요한 지점이었다. 그림은 명확했다. 그녀는 접근성이 있었고 가능성도 있었으며 가족들로부터의 신뢰는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기소가 되려면 물증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것은 엘레노어가 완전한 안전을 느꼈던 곳, 그녀의 집 안에서만 찾을 수 있었다. 엘레노어 벤스의 정원에서 6개의 자루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 자신은 자유로운 상태였다. 외부인에게는 터무니없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경찰은 그녀를 즉시 체포할 충분한 이유가 없었다. 당시에는 직접적인 증거도 명확한 증언도 없었다. 모든 사실은 간접적이었다. 따라서 법적으로 그녀는 자신의 땅이 발굴지역으로 변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평범한 삶을 이어갔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첫 번째 역설이 드러났다. 도시는 충격에 빠졌고 이웃들은 사방에서 비극을 논했지만 의심의 중심에 있던 엘레노어는 절대적인 평온을 유지했다. 그녀의 일상은 감시되었다. 경찰은 작은 실수도 허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집을 나서는 시간부터 대화하는 사람까지 모든 행동이 기록되었다. 그 모습은 특이했다. 아침에 그녀는 정원으로 나가 꽃에 물을 주고 화단을 정리했다. 마치 주변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바로 그 장미 덤불들, 그 아래에서 무덤이 발견되었던 그 장미 덤불들이 여전히 그녀의 정원 관리의 일부였다. 그녀는 마른 가지를 자르고 떨어진 꽃잎을 모았는데 너무나 조용하게 행동해서 감시자들은 여러 번 그녀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낮에는 엘레노어가 교회에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교회의 조직 업무를 돌보고 회의에 참석하고 다른 교인들과 대화했다. 그녀 주변의 몇몇 여성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단지 모두와 함께 슬퍼하는 것처럼 보였다. 의심이 그녀와 관련되어 있다는 어떤 힌트도 없었다.
저녁에는 그녀가 슈퍼마켓에서 목격되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식료품을 사고 판매원들과 태연하게 대화하며 이웃들의 안부를 물었다. 감시를 수행하던 작전 요원들은 기록했다. 급작스러운 움직임 없음, 숨으려는 시도 없음, 평소 경로 변경 없음. 모든 것이 매일 반복되었다. 마치 태엽 감긴 시계처럼. 일어나는 사건들을 배경으로 볼 때 이것은 거의 섬뜩하게 느껴졌다. 도시는 긴장 속에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엘레노어를 의로움의 본보기로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눈과 기억을 믿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그녀 자신은 자신에 대한 관심이나 주변의 소문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곧 그녀는 지역신문과의 짧은 인터뷰에도 동의했다. 기자들은 상심한 사람을 볼 것으로 예상했지만 엘레노어는 차분하게 말했다. 경찰이 이런 짓을 한 괴물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시에게는 진정한 비극입니다. 그녀는 목소리에 떨림 없이 수년 동안 유치원 문에서 부모들을 맞이했던 것과 같은 침착한 표정으로 말했다. 수사에 있어서 이것은 심각한 도전이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압력 속에서 실수를 저지른다. 어떤 이들은 짜증을 내고, 어떤 이들은 움츠러들며, 어떤 이들은 너무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한다. 그러나 엘레노어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공황의 징후도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도 서둘러 도시를 떠나려는 움직임도 없었다. 그녀의 삶은 평소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이 몇 주 동안의 작전 기록에는 건조한 문장이 남아있다. 용의자의 행동 안정적, 특이사항 없음. 그러나 수사에 있어서 이것은 침착함이 아니라 또 다른 수수께끼처럼 들렸다. 평판이 나빠진 사람이 왜 두려움도 혼란도 보이지 않았을까? 대중의 충격과 그녀의 개인적인 평온 사이에 이러한 대비는 경찰에게 추가적인 동기가 되었다. 모두가 이해했다. 이 평온 뒤에 해결의 열쇠가 있을 수 있다. 답을 얻기 위해서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더 이상 정원이 아니라 엘레노어의 집 내부를. 바로 그곳에서 수사관들은 우연이나 일치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찾기를 기대했다. 사망 원인은 밝혀낼 수 없었다. 법의학자들은 이를 건조하고 매우 정밀하게 기록했다. 부패가 너무 많이 진행되어 연조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어떤 분석 방법으로도 특정 메커니즘을 명시할 수 없었다. 찔린 상처도 골절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 또한 위안이 되지 않았는데 의심의 여지가 남았기 때문이다. 변호인 측은 법정에서 증거가 간접적이며 범죄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쉽게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수사에 있어서 이것은 어려운 순간이었다. 6명의 이름은 확인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답을 얻지 못했다. 정확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땅속에 묻혔을까? 답은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수사를 마비시킬 위험이 있었다.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그림과 물리적인 흔적 없이는 각 사건이 일련의 추측으로 변할 수 있었다. 형사들은 이해했다. 지금 당장 심각한 단서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또 다른 미해결 기록물로 남을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작업은 중단되지 않았다. 물증은 계속해서 실험실에서 분석되었다. 유골과 함께 발견된 물건들은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법의학 기술자들에게 보내졌다. 특히 마지막 사건, 토마스 윌슨의 옷에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졌다. 다른 것들과 달리 옷은 더 잘 보존되어 있었다. 천은 아직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어떤 곳에서는 바늘땀이 남아있어서 현미경으로 검사할 수 있었다. 이것은 외부 물체와의 접촉 흔적을 찾을 기회를 주었다. 전문가들은 체계적으로 작업에 착수했다. 먼저 일반 확대율로 천을 살펴본 다음 자외선 아래에서 화학적 조성을 확인했다. 처음 보기에는 모든 것이 깨끗해 보였다. 먼지, 흙 입자, 표준적인 미세 입자들. 그러나 몇 주간의 분석 후 한 전문가는 이상한 포함물을 발견했다. 그것은 옷 자체의 천에는 속하지 않는 아주 미세한 실들이었다. 현미경은 그 구조를 보여주었다. 보송보송하고 섬유의 특징적인 두꺼워진 부분들이 있었다. 색깔은 짙은 암적색. 이런 색조는 공장체 교복이나 대량 생산된 옷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구성에는 합성 섬유가 혼합된 양모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표준적인 산업 유형은 아니었다. 전문가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손뜨개 옷에서 나온 섬유였다. 이 결론은 수사에 있어서 큰 반전이 되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미세한 세부 사항 속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연한 접촉으로 설명될 수 있는 흙이나 꽃가루가 아니다. 이 섬유들은 발견된 옷과는 이질적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다른 물체와의 접촉 순간에 직접 그곳에 도달했음을 의미했다. 아마도
토마스가 실종되었던 바로 그 시기에 실험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강조되었다. 섬유들은 표면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옷의 바늘땀에 박혀 있었고 실에 걸려 있었다. 이것은 접촉이 밀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섬유들은 옷이 활발하게 사용 중일 때만 그곳에 도달할 수 있었다. 수사에 있어서 이것은 진정한 돌파구가 되었다. 이때까지 그들은 간접적인 연결만 가지고 있었다. 이웃들의 기억, 부모들의 말, 오래된 신문 기록의 암시들. 그러나 이제 법정에 제시할 수 있는 첫 번째 물리적 흔적이 있었다. 이질적인 암적색 섬유들. 이것은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물증이었다. 경찰은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낼 물건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수색, 직물 샘플과 양모의 새로운 비교가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벤스 가문의 모든 카펫, 모든 다묘, 모든 물건을 조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작업이 그 집 여주인이 실종자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보여줄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수사는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과 증인에 대한 신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용의자의 집 안 특정 물건을 마지막 희생자와 연결시킬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니라 해결책으로 이어지는 물리적인 실마리였습니다. 범죄 전문가들 앞에 임무는 거의 가망이 없었습니다. 토마스의 옷솔기에 걸려있던 단 하나의 짙은 빨간색 섬유는 벤스 가문에 있을 수 있는 수천 가지의 잠재적 출처와 일치시켜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직물이라도 될 수 있었습니다. 바닥의 카페, 커튼, 다묘, 스카프, 베개싯, 뜨개질 장난감. 심지어 다락방에 치워둔 오래된 물건들도 잠재적인 후보가 되었습니다. 수색에 이것은 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무작위적인 일치를 배제하고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 말 그대로 모든 실, 모든 섬유, 모든 직물 표면을 걸러내야 했습니다. 집에 대한 재수색은 최대한 꼼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체적인 그림을 포착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모든 직물을 수집하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방들은 층층이 수색되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카펫 조각들이 잘려나갔습니다. 안락 의자와 소파에서는 커버와 패딩이 조심스럽게 제거되었습니다. 모든 담요, 심지어 장식용 쿠션까지 개별 봉투에 포장되었습니다. 침실에서는 침대 시트 샘플, 오래된 담요 조각들이 채취되었습니다. 창고에서는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엘레노어가 직접 만들었던 뜨개질 용품 상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또한 전문가 감정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목록 작성은 며칠이 걸렸습니다. 각 품목에는 번호가 할당되었고 포장지에는 발견 장소, 보관 조건, 심지어 방해 습도까지 기록되었습니다. 결국 300개가 넘는 직물 샘플 봉투가 실험실로 보내졌습니다. 한 직원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지역 실험실에서 이 정도의 양은 어떤 사건에서도 없었다고 합니다. 비교 분석은 몇 주가 걸렸습니다. 토마스 옷의 섬유는 미세 시험관으로 나뉘었습니다. 각 미세 조각은 확대하여 관찰되었고 그 직경, 꼬임 밀도, 특징적인 실결함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매개 변수들은 벤스 가문의 수백 가지 샘플 각각과 비교되었습니다. 작업 중 전자 현미경, 분광계, 심지어 염료의 적외선 분석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오류의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결과가 균일했습니다. 한 샘플씩 검사되어 일치하지 않음 범주로 분류되었습니다. 카펫은 맞지 않았습니다. 다른 구성, 커튼, 다른 염료, 소파 커버, 다른 섬유 구조, 심지어 오래된 뜨개질 양말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실의 두께가 달랐습니다. 두 번째 달 중순이 되자 전문가들은 이미 200개가 넘는 샘플을 살펴보았지만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나온 샘플에 이르렀을 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14번 봉투에는 벤스 가문의 소파에 몇 년 동안 놓여있던 오래된 담요의 실이 들어있었습니다. 빛바랜 짙은 빨간색은 언뜻 보기에는 동일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험실 테스트는 그 반대를 보여주었습니다. 현미경 아래에서 실의 구조는 토마스의 옷에서 발견된 섬유와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직경, 특징적인 손꼬임, 염료와 양모의 구성이 모든 매개 변수에서 일치했습니다. 범죄 전문가 보고서에는 수사의 전환점이 된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벤스 가문 거실에 있던 오래된 담요에서 채취한 샘플과 100% 일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 증거가 엘레노어의 집을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킨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간접적인 우연이나 이웃들의 기억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연결고리였습니다.
옷의 섬유와 그녀의 거실에 있던 물건의 섬유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수색에 이것은 진정한 돌파구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의심과 추측이 물리적인 증거로 바뀌었습니다. 엘레노어가 살고 손님을 맞이했던 집에는 실종자 중 한 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연이나 일치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의 담요는 발견된 매장지와 벤스 가족의 삶이라는 두 줄을 연결하는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문 감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요와의 일치가 확인된 후 범죄 전문가들은 다른 유해로 돌아갔습니다. 다섯 번째 희생자인 에밀리 로버츠의 직물에서 동일한 짙은 빨간색 섬유에 부분적으로 보존된 흔적을 분리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비록 양은 적었지만 이것은 담요가 여러 번 사용되었다는 결론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경찰에게 이것은 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름과 매장 장소뿐만 아니라 용의자의 집에 있던 물건과 직접적인 물질적 연결고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정이나 대중의 눈에서 무시될 수 없는 증거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분명했습니다. 벤스 가문이 아직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찾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섬유가 첫 번째 열쇠였다면 그 방들 자체에는 이 일련의 실종 뒤에 누가 정확히 있었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가지 버전에만 집착하고 다른 버전을 놓칠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사관들은 담요 증거가 벤스 가문을 가리켰을 때에도 모든 대안적인 가능성을 조사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 중 하나는 밀러 가족에 대한 오래된 의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2001년 9월 사라 밀러 실종 사건으로 두 번째 번호로 기록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갈등이 있었습니다. 소녀의 부모는 심각한 이혼 소송 중이었고 관계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어머니가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는 복수하기 위해 아버지가 아이를 고의로 데려갔을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아버지가 주요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신문을 위해 체포되었지만 당시에는 그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가능한 개입 버전은 오랫동안 떠돌았습니다. 이제 엘레노어 벤스 씨의 정원에서 사라의 유해가 발견되었으므로 수사는 이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종결해야 했습니다. 부모는 다시 신문을 위해 소환되었습니다. 그들의 진술은 다시 확인되었고 모든 세부 사항이 명확해졌으며 오래된 문서, 알리바이, 기록이 검토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극도로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미래의 변호인이 가족 갈등에 대한 오래된 소문을 이용할 수 없도록 최종적인 종결을 지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전에 이미 확인되었지만 이제 다시 한번 확인된 증거를 다시 제시했습니다. 실종 당일 그는 직업 때문에 주 외에 있었습니다. 그의 보고서, 지불 서류, 심지어 동료들의 증언도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있었고 그녀의 알리바이는 이웃들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부모 중 누구도 사라의 실종에 연루될 수 없었습니다. 이로써 한 가지가 마무리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기록 보관소에서 부모가 아닌 엘렌 노어에 대한 의심을 강화하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2001년에 오래된 신문에서 그녀는 사라가 상점 근처에서 아버지의 채 탑승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말은 납치 버전의 농어가 되었습니다. 이 문장 때문에 아버지는 더욱 강한 의심을 받게 되었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압력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이 정보가 거짓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카메라나 증인 모두 그녀의 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엘레노어의 정원에서 사라의 유해가 발견되었으므로 그녀의 오래된 진술은 실수가 아니라 수사를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적인 시도처럼 보였습니다. 수색에 이것은 또 다른 간접 증거가 되었습니다. 부모는 공식적으로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들의 알리바이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에 엘레노어는 이 이야기의 중심에 두 번째로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된 버전을 제시한 증인으로, 이제는 사라가 발견된 정원의 여주인으로. 이것은 주된 버전을 최종적으로 확고히 했습니다. 모든 대안적인 용의자는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발견은 엘레노어를 의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이름을 6가지 사건 모두와 더욱 강력하게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가능한 한 많은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사건을 최종적으로 그녀에게 집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이미 첫 번째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했을 때 동기부여에 대한 질문이 중요해졌습니다. 엘레노어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증거는 그녀의 집, 그녀의 물건, 그녀의 개인적인 환경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왜에 대한 설명 없이는 그림이 불완전했습니다. 따라서 형사들은 그녀의 전기에서 모든 것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기록, 학교 문서, 의료 기록, 지인들의 기억이 다시 불러와졌습니다. 관심의 중심에는 한때 평범한 가족 비극으로 여겨졌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 엘레노어는 약 15살이었습니다. 부모는 일하러 갈 때 그녀에게 어린 남동생을 맡겼습니다. 평범한 여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머물며 정원에서 놀았습니다. 그러나 그중 하루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소녀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사들은 사망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수면 중 질식, 아마도 호흡기 질환 때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건은 빠르게 종결되었고 가족은 개인적인 비극을 홀로 감당했습니다. 당시 아무도 추가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실제로 우연의 일치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인들은 이 이야기 이후 엘레노어가 크게 변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학업을 계속했고 마을 생활에 참여했지만 그녀의 성격은 달라졌습니다. 한 이웃은 예전에는 명랑하고 많이 웃었고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남동생과의 사건 이후 그녀는 은둔했습니다. 더 진지하고 조용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학교에 다녔던 또 다른 지인은 그녀는 항상 당당했지만 그 비극적인 여름 이후에는 그런 차가운 눈빛을 갖게 되었어요. 마치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것처럼요. 라고 말했습니다. 기록 보관소에는 나중에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일기장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상한 문장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을 너무 일찍 견디지 못하고 어쩌면 그것이 은혜일지도 모른다. 또는 그는 고통 없이 떠났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10대 시절에는 이러한 기록이 철학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왜곡된 인식의 첫 징후처럼 보였습니다. 증인들은 또 다른 세부 사항을 언급했습니다. 남동생의 죽음 이후 엘레노어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고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당시 이를 죄책감을 갚으려는 욕구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나중에 지적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내면의 시나리오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서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그녀의 보살피고 신뢰할 수 있는 여성이라는 평판을 확고히 했습니다. 수사가 심리 프로파일을 의뢰했을 때 전문가들은 중요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10대 시절의 트라우마는 이른바 구원자 콤플렉스의 기초를 놓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자신을 설득하는 상태입니다. 자신이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남동생의 죽음에 대한 경험된 죄책감은 그는 미리 고통에서 해방되었다는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병적인 태도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이 담긴 문서들이 파일에 포함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이것들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지만 동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강조했습니다. 비슷한 트라우마는 때때로 심각하고 왜곡된 사고방식을 초래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일하고 관계를 구축할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정상적인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잘못된 논리가 형성됩니다. 수색의 이것은 엘레노어의 행동을 설명하는 첫 번째 작업 가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자비의 행위로, 남동생의 죽음으로 시작된 바로 그 시나리오의 연속으로 보았을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는 돌봄처럼 보였지만 그녀 자신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물리적인 증거와 접근 권한뿐만 아니라 가능한 동기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증거와 심리학이 한 줄로 합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각 희생자에 대한 그녀의 병적인 애착과 그녀의 기억, 의식을 기록하는 물건들을 찾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엘레노어 벤스는 처음으로 용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공식 신문을 위해 소환되었습니다. 분위기는 강경했습니다. 친절한 어조도 정중한 표현도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의 테이블에는 몇 달간의 수사를 통해 수집할 수 있었던 모든 증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집주인에게 제시하고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신문은 일반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6개의 무덤 모두 그녀의 부지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충격을 받았을 일이었겠지만 엘레노어는 그 소식이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똑바로 앉아 질문에 짧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혼란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부지는 항상 개방되어 있었고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었으며 자신은 아무것도 연루되지 않았다고. 다음은 증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섬유에 대한 감정서가 제시되었습니다. 실험실은 토마스의 옷에 있는 짙은 빨간색 실과 그녀의 거실에 있는 낡은 담요 사이에 100% 일치를 확인했습니다. 수사관들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지만 엘레노어의 반응은 다시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그 담요가 집에 수십 년 동안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를 방문한 누구든지 그것과 접촉할 수 있었다고. 아이들은 종종 소파에 앉아 담요를 덮고 놀았고 옷에 섬유 흔적이 있는 것은 누구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음 증거는 그녀의 침실에서 발견된 작은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머리핀, 한 짝의 귀걸이, 단추, 열쇠고리. 경찰에게 이 발견은 진정한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것들을 실종된 아이들의 개인 물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엘레노어의 설명은 평범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집에서 낯선 물건들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무언가를 떨어뜨리거나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렸다고. 그녀는 나중에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모든 것을 상자에 넣어두었다고. 그래서 물건들이 일부 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새롭게 제시되는 증거마다 동일한 어조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일치에 대해 말했고 엘레노어는 일상적인 세부 사항으로 대답했습니다. 부지에 있는 무덤들, 부지는 개방되어 있었고 뒤쪽 울타리는 오랫동안 손상되어 있었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었다고. 옷에 있는 섬유, 많은 사람이 접촉했던 낡은 담요라고. 개인 물품, 아무도 찾지 않는 평범한 발견물이라고. 신문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압력을 가하려고 노력했고 다양한 표현으로 질문을 반복했으며 일치의 체계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엘레노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변명하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침착함은 수사관들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문 기록에는 결과가 거칠고 건조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자백 없음. 용의자는 모든 연루를 부인합니다. 수색에 이것은 위험했습니다. 증거는 이미 전체적인 그림으로 합쳐지기 시작했지만 자백이 없다는 것은 경찰의 입지를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정에서 변호인은 그녀의 일관성과 논리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변론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발견이 빨리 나타나지 않았다면 사건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담요에 대한 엘레노어의 설명은 너무 편리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그녀의 거실에 있던 낡은 물건이었고 누구든지 만질 수 있었고 소파에 앉을 수 있었고 몸을 덮을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발견된 일치에 대해 이 설명은 그럴듯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그 섬유가 우연히 그곳에 도달했으며 토마스의 실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쉽게 주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주장을 확증하거나 최종적으로 파괴할 두 번째 지점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더 깊고 더 비싼 전문가 감정이 승인되었습니다. 관심은 토마스의 실종 3년 전인 2003년에 발견된 유해에 집중되었습니다. 그것은 조슈아 켈리의 옷이었습니다. 재료의 상태는 위태로웠습니다. 직물은 깨지기 쉬운 조각으로 변했고 솔기는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풀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세부 사항 속에 결정적인 증거가 숨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이물질 섬유라도 찾아낼 수 있다면 엘레노어의 모든 변호 라인에 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작업은 몇 주가 걸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가장 현대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고해상도 현미경, 염료 분석을 위한 분광법, 숨겨진 실을 밝혀내기 위한 적외선 조명, 천 조각 하나하나를 말 그대로 바늘 아래에서 검사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결과는 제로였습니다. 썩은 천은 자체 섬유만을 보존하고 있었고 이물질은 오래전에 땅속에서 분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운이 전문가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셔츠 칼라에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솔기잔해 사이에 아주 가는 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흙이나 흙 자국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현미경 아래에서 특징적인 짙은 빨간색 색조가 나타났습니다. 화학 분석은 확인했습니다. 구성과 구조가 벤스 가문의 거실에 있던 바로 그 담요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섬유는 모든 매개 변수에서 동일했습니다. 직경, 특징적인 손꼬임, 양모와 합성 섬유의 구성, 심지어 손뜨개의 특유한 희귀한 꼬임 방식까지. 수색의 이것은 진정한 돌파구였습니다. 하나의 일치, 그것은 실제로 우연으로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 강역으로 실종된 사람들에게서 발견된 2개의 일치는 우연을 시스템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은 담요가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희생자들과 접촉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일상용품이기를 멈추고 범죄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실험실 보고서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문서에는 검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2003년 희생자의 옷에서 나온 섬유와 벤스 가문 거실에 있던 오래된 담요에서 채취한 샘플 간의 일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우연한 일치의 가능성은 배제됩니다. 이제 엘레노어의 입장은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소파에 앉아있던 아이들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시간에 실종된 2명의 다른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고, 2사람 모두 그녀의 집에서 나온 동일한 물건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법원에게 이것은 더 이상 단서가 아니라 그녀의 행동의 체계성을 보여주는 물질적인 증거였습니다. 수사관들은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증거가 그녀의 사건을 완전한 기소로 전환시켰다는 것을. 이제 남은 것은 다른 증거들로 이를 강화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배심원들이 일치가 불가능했고 수사의 모든 실마리가 엘레노어에게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수사는 여러 가지 버전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경찰은 전문가 감정에 의해 확인된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으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검찰은 승인을 받았고 엘레노어 벤스는 공식적으로 6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순간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역사회의 기둥으로 여겨졌던 인물이 이제 법적으로 지역에서 가장 떠들썩한 사건 중 하나의 피고인이 된 것입니다. 체포는 엄격한 통제에 이루어졌습니다. 집 앞 도로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있었고 출입은 카메라에 기록되었습니다. 변호인이 나중에 위반 사항을 언급할 빌미를 찾지 못하도록 절차는 흠잡을 데 없이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증인들은 경찰관들이 집에 들어가 엘레노어를 데리고 나와 차에 태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갑은 보이지 않았고 도주 시도나 저항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살인사건과 관련된 체포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한 사람을 경찰서로 호송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록에는 그녀의 짧은 답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거리가 멀고 거의 기계적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는 질문에는 예라고 답했습니다. 변호인 선임 권리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기소 내용을 이해하는지 묻는 질문에도 다시 예라고 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조의 변화 없이 글자 그대로 기록되었습니다. 불필요한 단어 하나 없이, 감정 없이, 내면의 긴장감을 나타내는 어떤 암시도 없이 관찰자들은 이 순간 그녀의 행동이 이전에 보였던 것과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침착함, 똑바른 자세, 정면을 응시하는 시선. 울타리 너머로 사건을 지켜보던 이웃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소의 심각성과 그녀의 외적인 반응 사이에 이러한 대조는 언론인들이 보도해서 특히 강조한 세부 사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색에 이것은 실제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백은 없었습니다. 체포 당시에도 나중에 예비 심리에서도 엘레노어는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의 버전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장은 변함없었습니다. 형식적인 답변을 제외하고는 완전한 침묵. 이것은 검찰에게 추가적인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용의자의 말에 근거하여 사건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실, 전문가 감정, 수사의 논리에 기반하여 사건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배심원들에게 제시되어야 했고 바로 그것이 폭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엘레노어 이야기의 최종 막은 자백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차가운 침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침묵이 재판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관심은 법정으로 옮겨졌고 배심원들은 수사 측의 이야기를 듣고 수집된 증거의 무게가 얼마나 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재판이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배심원들을 위해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합쳐져야 했습니다. 증거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실종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일관된 사건 버전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의 임무였습니다. 주된 질문은 이렇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엘레노어는 정확히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검찰은 증언, 전문가 감정, 수색 결과에 기반한 재구성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것은 신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엘레노어는 자신의 직업과 평판 덕분에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치원 교사였고 교회 이사회 멤버였으며 이웃들이 성녀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손에 아이를 맡겨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신뢰가 연쇄의 첫 단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집에서 발견된 기침약 병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한 약물에는 가벼운 진정 효과가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작은 용량이라도 특히 아직 미숙한 유기체에게는 깊은 수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싸움이나 저항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잠든 아이는 단순히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질식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간단한 물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베개나 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몇 년 후에도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방법은 뼈에 눈에 띄는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증거들이 이 버전을 뒷받침했습니다. 담요의 짙은 빨간색 섬유는 2명의 다른 희생자의 옷에서 발견되었고 이것은 모든 사건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엘레노어는 거리가 텅 비어 있고 남편이 또 다른 출장 중인 밤에 행동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편리한 방식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삼배에 쌓인 자루들은 정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미리 파놓은 구멍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장은 빠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장소를 위장하기 위해 그녀는 정원 가꾸기 요령을 사용했습니다. 새로운 식물을 심었습니다. 그것들은 장미 덤불, 백합, 때로는 다른 관상용 꽃들이었습니다. 갓 파낸 흙은 금방 무덤의 모습을 잃고 잘 가꾸어진 화단의 일부로 변했습니다. 이웃들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녀의 정원은 항상 완벽해 보였어요. 우리는 그것이 그녀의 자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이 이상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들은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는 충동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패턴에 따라 일어났습니다. 진정, 질식, 매장, 위장, 그리고 이것이 6번 연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한 붕괴나 일회성 범죄처럼 보이지 않았고 정교하게 고안된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기소의 결론은 가혹했습니다. 엘레노어는 복잡한 계획을 세우거나 정교한 방법을 고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범하게, 거의 일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간단한 단계들이었지만 그녀를 위험하게 만든 방법론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정확히 이러한 재구성이 법원의 핵심 증거가 되었다. 그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배심원들에게 피고인의 성격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겉으로는 이상적인 이유로 남아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전체 재판의 핵심 질문은 직설적이었다. 간접 증거의 총합이 배심원들이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한가? 법적으로 이것은 검찰에게 가장 큰 위험이었다. 직접적인 증인도 자백도 없었다. 모든 것은 전체적인 그림으로 조립되어야 하는 일련의 사실에 기반을 두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첫째, 접근성. 6명 모두 엘레노어의 집이나 유치원을 통해 왔으며 그녀는 그들과 단둘이 있을 기회가 있었다. 둘째, 매장지의 위치. 그들은 다른 곳이 아니라 정확히 그녀의 소유지에서 발견되었다. 셋째, 실종자들의 개인 물품이 담겨 있고 가족들에 의해 확인된 기념품 상자. 넷째, 수년 간격으로 실종된 2 희생자의 옷과 일치하는 짙은 붉은색 격자문의 섬유. 검찰에 따르면 이것은 개별적인 우연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꾸었다.
변호인 측은 다른 것을 주장했다. 모든 증거는 간접적이다. 정원의 땅은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했을 수 있다. 상자 안의 물건들은 잊혀졌을 수 있다. 옷의 섬유는 우연히 그곳에 묻었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엘레노어 바로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단 하나의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배심원들은 결정을 내리는데 8시간이 걸렸다. 온 재판장이 판결을 기다리는 긴장된 하루였다. 저녁에 재판장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판사는 그 결과를 단순히 확정했다. 최종 판결은 건조하고 가혹하게 들렸다. 조기 석방의 가능성 없는 6번의 종신형. 엘레노어 벤스에게 이야기는 판사의 망치가 탁자를 쳤을 때 끝났다. 이것으로 로즈우드 카운티 역사상 가장 떠들썩했던 사건 중 하나가 막을 내렸다. 수십 년 동안 신뢰와 보살핌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여성의 사건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과 장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 질문은 재판 후 필연적으로 제기되었다. 엘레노어 벤스의 이야기는 그녀가 유죄 판결을 받은 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녀의 행동의 결과가 주변 환경 전체에 미친 영향에서 이어졌다. 그녀의 남편 데이비드 벤스는 아내를 변호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로즈우드를 떠났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다른 주로 이사하여 무역회사에서 일자리를 찾았고 다시는 그 도시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이 사건의 가장 비극적인 인물로 불렸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이 알아채지 못한 무언가 옆에서 살았던 남자였다. 파인 리치 레인의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결국 당국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옛 부지에는 작은 공원이 조성되었다. 그곳에는 벤치가 설치되고 나무가 심어졌다. 주민들에게 이것은 상징적인 제스처였다. 끔찍한 집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거리의 정상적인 모습을 되돌려 주려는 시도였다. 엘레노어는 판결 후 고도로 보안된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그녀는 독방에 수감되었고 수사 중일 때와 똑같이 행동했다. 조용하고 감정의 폭발 없이 자백도 없었다. 교도소 심리학자들이 그녀와 상담했다. 대부분의 대화는 침묵이나 단답형 답변으로 끝났다. 그녀는 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단 한 번 심리학자의 보고서에 그녀의 말이 등장했는데 그것은 동기에 대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기록된 설명이 되었다. 나는 단지 그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받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이 말은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고 후회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논리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의 차가운 진술에 가까웠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그녀의 초상화에 마침표를 찍었다. 유죄 인정도 후회도 없었지만 구원에 대한 왜곡된 생각만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로즈우드 주민들에게 결코 완전히 끝나지 않을 이야기의 3가지 점을 남겼다.